네, 우선 이렇게 늦은 저녁에 와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일종의 꿈이었거든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수학 전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를 위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게,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도 수학을 가르치는 거를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하는 거를 일종의 꿈으로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연구하는 교수로 잘못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기 그 아트 앤 스터디 은행나무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특히 여러분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제 커리큘럼도 짜야지 되고 교시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미리 계획을 하라고 그러셔서 그건 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일장 연설하는 것보다는 여기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시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바꿔나가고 조금 느긋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커리큘럼이 있고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또 뭐 박사학위도 받아야지 되고 혹은 졸업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되도록이면은 커리큘럼이 있더라도 꼭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더 듣고 싶으시냐 혹은 어떤 것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수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개념인데, 왜 어려운지 잠깐 복습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기로 하죠. 우선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다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져보죠. 지금 세 물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물건들 사이의 공통점이 뭐죠? 그러니까 펭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었고, 포크가 있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수수께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수라는 강의라는 것 때문에 이미 정답을 맞춰버리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점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잠시 잊어버리고 그 물건 자체를 보면은 공통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잘 모르겠죠?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른 건데 거의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이 좀 재밌다는 것 말고는. 물론 찾으려면은 찾겠지만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화면을 몇 개 더 넘겨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넘어간 세 화면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뭔지 이제는 더 분명하잖아요. 아까보다도 더. 아까도 일종의 답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더 분명하죠. 이제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제는 정말로 5개라는 게 거의 분명한 공통점이거든요.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5개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5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령 저하고 여기 선생님 이름이 뭐였었죠? 죄송합니다. 문정은 선생님하고 공통점을 따지라면은 뭐 이렇게 머리가 둘 다 까맣다든가 둘 다 안경을 끼고 있다. 안경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공통점들을 수록할 수가 있는데, 저기는 지금 5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 공통점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 5이라는 게 뭐예요? 개수인데, 근데 말하자면은 저도 그 답을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말하자면 그것도 답이 아닌 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철학자 위트겐스타인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답을 달라고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건보다 더 모호한 답을 주는 경우들이 많다. 다섯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모호하잖아요. 다섯이라는 구체적인 수보다도. 그런데 다섯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별 수 없이 수가 무엇이냐를 대답해야죠. 그 답을 줬으니까. 수가 뭐예요? 아, 어린아이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수가 뭐예요, 혹시? 아, 그것도 재밌는 답인데, 방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는, 제가 물어본 거는 수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제가 글씨 잘못 쓴다고 웃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자하고 같은 거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수하고 수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옆에 언니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가요? 그러면 한번 써보죠. 숫자 하나 줘보세요. 아까 다섯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이게 있죠. 이게 숫자잖아요. 혹시 이것도 숫자인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숫자 아닌가요? 일종의? 혹은 로마자로 써가지고 이것도 숫자죠. 다 숫자 아닌가요? 일종의?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표현하는 수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숫자하고 수는 다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민이도 알겠죠? 수자하고 수가 어떻게 달라요? 그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제 말로. 자세하지 않고 하나는 자세하다. 어떤 의미에서 자세하다? 수자가 더 자세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또 언니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하고 수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된다. 구분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이제 제가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미안해요. 윤정은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하고 숫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요점은 그거잖아요. 수를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 숫자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표기할 수 있지만은 개념은 하나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만 그냥 쓰는 방법이 숫자죠.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는 어떤 때는 number라는 게 있고 가령 digit이라는 게 있죠. digit이라는 말은 그 글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게 수 자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각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 수를 쓰는 방법이 숫자죠. 그러니까 수가 숫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답에 대해서 거의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수가 숫자하고 다르다는 거는 거의 분명하지 않나요? 수 자체가 숫자다. 그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면은 그거 말고 수가 뭔 것 같죠? 그러면 한번 문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네. 15라는 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는 1과 5라는 숫자가 있다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답인데 15라는 수 같으면은 1과 5라는 숫자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게 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15가 1과 5로 만들어져 1과 5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수가 무엇인가에 답을 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하고 숫자하고의 차이. 근데 지금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그거는 다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수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체들을 네. 기호화해서 표현하는 게 수. 그러면 그 수가 기호화 했을 때 수라고 하는 건 수가 숫자라는 답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화하기 전에는 수는 없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
수의 역사라는 꽤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프라디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 수가 무엇인가 사실 답을 줄 생각은 별로 없는 책이지만은 일종의 표기법에 대한 표기법의 역사에 대한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작 부분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까마귀도 수는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동물 같아도 작은 수는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용하니까 작은 수는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때 까마귀 가지고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탑 같은데 뭐 높은 탑 위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그 안에다가 까마귀가 먹을 만한 걸 놔뒀나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까마귀들이 들어와서 먹고 싶은데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까마귀 보는 앞에서 그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과정을 거듭했는데 처음에 한 2명 정도가 들어갔다 나오고 3명 정도가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때로는 3명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은 숨고 2명만 나오고 이런 트릭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명이 들어갔다가 6명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해 보면은 목적이 뭔 것 같아요. 까마귀가 얼마나 큰 수까지 파악하고 있냐 실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까마귀도 한 7 정도까지는 셀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저도 뭐 그걸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잖아요. 까마귀도 이런 상황 같으면은 위험을 파악해야지 되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셀 수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는 당연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었죠? 기호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겠죠. 뭐 있을지도 자기끼리 신호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개념의 수는 기호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사실. 그래서 수라는 게 기호 그 자체가 아니다. 그거는 아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수하고 숫자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억지로 지금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하고 숫자는 좀 다르다. 그러면 수가 뭐냐? 네, 좀 어려운가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가 무엇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뭐 굉장히 수천 년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20세기에 가까워져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확실한 뭐 파운데이션 기초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전히 그걸 뭐 만족할 만한 답을 주었다 그 느낌을 갖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수천 년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기록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도 시대부터도 수가 무엇이냐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도 수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다는 게 지금은 거의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현대 과학에서는. 그런데 이때부터도 사물과 우주와 수가 뭔가 관계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많이들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 청중 중에도 계시는데, 근데 피타고라스가 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안 줬지만 이런 주장한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알겠어요? 이 주장이 뭐예요? 아까 학생들한테 다시 돌아가죠.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모든 게 수다. 모든 게 숫자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게 수라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그건 조심해서 구별해야지 돼요. 숫자라고 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거. 모든 게 숫자라고 하지는 않고 모든 게 수라고 그랬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모든 게 수다.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모호한 말이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주제로 조금 돌아오기도 할 건데 여러 번 돌아올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이게로.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상상한 훨씬 이상으로 모든 게 수라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현대 문명이. 그래서 이 주례로는 여러 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수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꽤 잘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전설적으로는 피타고라스가 모든 게 수라고 주장한 이유는 음계의 구성 때문에 그랬다고 보통들 그러죠. 그렇죠? 이제 소리 같은 걸 보면은 현을 튕겼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그게 수의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착안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소리가 수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려면은 좀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근데 어려운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아까 그러셨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할 건데, 그래서 약간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과 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조금만 복습을 해보죠. 많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잠깐 그리고 나서 제가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하면은 바이올린 해본 분도 계시고 뭐 기타들도 치시고 그럴 테지만은 다들 아는 게 현이 하나 있고 이걸 한번 튕겼을 때 나는 소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만 튕겼을 때 나는 소리가 있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한 옥타브 올라간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지만은, 근데 한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죠. 지금 제가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 온라인 톤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재밌는 도구들이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현을 직접 튕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톤 제너레이터라고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이 도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주파수에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여기서 만들거든요. 주파수라는 게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많이는 안 할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이제 귀가 진동하는 거잖아요. 귀 안에 들어있는 어떤 막이,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고막이라고 그러나요? 고막이 이제 진동을 하는데, 공기가 진동하면은 고막이 진동하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하는 뭐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게 주파수잖아요. 여기서 주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440Hz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초에 진동하는 개수일 거예요. 진동하는 수가 이제 440이라는 뜻인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요. 혹시 이게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들리시나요, 다들? 이게 440Hz인데, 이거 그만하고, 이제 880Hz를 한번 해보죠. 880Hz라고 하면은 440의 2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한 옥타브 차이 난다는,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동시에 한번 연주를 해보죠. 440하고 880하고. 이거는 잘 안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들리는데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똑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다른 것의 2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게 같이 들리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잠깐 멈추고 나서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440하고 880을 했으니까 이제 660을 해볼 텐데, 440하고 660의 관계는 뭐죠? 660이 440의 1.5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말로 분수를 얘기를 잘 못해요. 2분의 3이라고 그러나요?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구별 못해요. 영어로 하도 오랫동안 분수로 얘기해서 그죠. 근데 그러니까 2분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662, 440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기 어려운 곱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440이고
그러니까 2분의 3배인 660을 연주해 보면 이제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같이 울리면은 근본적으로는 뭐를 우리가 금방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두 개의 소리를 같이 들으면은 듣기가 어때요? 듣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이 울렸을 때 440하고 660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착안한 거는 이런 식으로 2배가 된다든지 1.5배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수의 비율 관계가 있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걸 갖다 이제 그때부터도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말하자면은 440하고 660 같이 간단한 비율이 아니라 만약 이걸 멈추고 뭐 680, 뭐 689 이런 이상한 비율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거 한번 보죠. 이게 440이고 689인데 훨씬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비례 관계가 있을 때만 화음이라는 게 나타난다. 따라서 뭔가 수 사이의 관계하고 특히 이 경우에는 간단한 비율하고 화음하고 관계가 깊다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수 사이의 관계가 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더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면은 이건 모든 게 다 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맞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던 거는 뭐였나 하면은 피타고라스 같으면은 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답을 줬다고 봐야지 되나요? 모든 게 수면은 뭐 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수인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요새는 하여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도가 수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동 관계를 가지고 여러 사물을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흔해졌죠.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 주어진 음을 여러 가지 주파수로 분리하는 과정 같은 거를 이제 고등한 수학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수의 개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느냐, 그때부터도 그게 이런 종류의 전설로부터도 나와요. 혹시 이거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한 전설 중에 피타고라스는 수 하나를 보고서는 그 자체로 내버려 두지를 않고 뭔가 자기가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물을 수에 대응시키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1은 뭐 이성의 수라고 생각하고 2는 첫 번째 여성수라고 그런다던가 3은 첫 번째 남성수. 왜 2가 여성수고 3이 남성수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 비슷한 강의를 한번 미국에서 했을 때 이거 이해간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감각적으로 왜 2가 여성수인지 알겠다고. 혹시 여기서 아시는 분 계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는 저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4는 정당한 복수의 수. vengeance는 이게 보복한다는 뜻의 이제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보복의 수가 4고, 5는 결혼의 수. 5가 왜 결혼의 수인지는 알겠어요, 혹시? 2 더하기 3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이 대응 관계만 봐도 재밌는 점이 뭔가 하면은 1이 뭐고 2가 뭐고 5가 뭔가, 그것도 당연히 대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왜 뭐 여성수고 남성수고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전혀 없지만은 그 대응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2가 여성수고 3이 남성수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왜 5가 결혼의 수가 되는가, 뭐 그런 종류의 관계는 또 이해할 만 하잖아요, 일종의.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은 창조의 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라도 이 피타고라스의 이런 대응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도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일종의 아마추어 철학자라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곁다리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다 경험했지만은 수가 무엇인지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자기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느낄 만한 사물을 대응시켜야만 이게 진짜라고 느껴졌던 게 아닌가, 이런 공상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좀 유치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치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방금 언급한 대로 수 그 자체라는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물하고 대응을 시켜야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가지고 이런 대응 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톤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수 자체가 어떤 이데al 세계에 산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것도 어려운 주장이지만은 하여튼 훨씬 편해져가지고 수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거, 사실 편해지고 나서는 뭐 이런 대응 관계가 다 유치해 보였지만은 수 자체 너무 어렵게 느낀 나머지 자꾸 구체적인 사물과 대응을 시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